자, 쉬셨죠? 예, 이번 시간은요, 앞에서 이어서 이제 과세 요건 알아보고, 그리고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자, 우리 세법을 앞으로 이제 공부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되느냐? 세법은 공부하는 순서 정해져 있어요. 어느 세금이든 간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그래서 여기, 자, 세목별로, 세금별로 무엇을 정복해라. 앞으로 세법을 공부하려면 여기 들어갈 게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목별로 뭘 정복해야 되느냐? 과세 요건이에요. 아까 특징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세권을 남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세금에 대한 세법을 만들어 놨어요. 세법에는 무엇에 대해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는데 그게 과세 요건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과세 요건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과세 요건이 뭐냐? 여러분 취득세를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돼? 아니, 취득세는 그러니까 취득했을 때 내는 게 취득세잖아요. 그러면 무엇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고 하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취득하면 취득세 내느냐? 아니죠. 그래서 취득세 공부하든 재산세를 공부하든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느냐? 그걸 과세 대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에는 자, 소득이 있으면 벌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벌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라. 그런 세금이 바로 뭐냐? 대표적으로 소득세예요. 물론 개인이 벌은 소득은 소득세, 회사가 벌은 건 법인세를 내라. 이런 세금이, 이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 또 재산, 법에 이러이러한 재산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라. 이렇게 과세 대상을 재산으로 명시해놨다. 그럼 그런 재산 가지고 있을 때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재산세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종합부동산세죠. 이런 건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라는 건 무슨 말이냐? 무슨 행위가 있을 때 합법이냐 불법이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우리 세금에서는 행위, 그러면 취득한 행위가 있으면 뭐 내라? 대표적으로 취득세 내고,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뭐 내라? 등록 면허세를 내라. 이런 세금 등이 행위가 있을 때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취득한 행위가 없으면 취득세 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무슨 재산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아니면 취득한 취득했을 때 세금 내라고 할 거냐? 이런 걸 법률에 명시해놨는데 그걸 하나로 뭐라 그래요? 과세 대상. 이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이거죠, 법에. 그래서 세금 내야 될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납세 의무자. 그럼 취득세는 당연히 취득한 사람이 내야 되고, 재산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원초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납세 의무자에는 연대 납세 의무자도 있어요. 연대 납세 의무자는 뭐냐? 하나의 세금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걸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그래요. 두 사람 이상, 2인 이상.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여러분, 이 상가 빌딩을 여러분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다 취득세 내야 돼. 여러분이 무엇도 내야 돼? 상속세도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내야 돼? 자기 지분만큼 내면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 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아서 취득세 낸다? 그러면 취득세 내야 될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이 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죠. 두 사람 이상일 때 묶어서 뭐라 그래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때 연대 납세 의무자는요, 세금 낼 때 크게 세 가지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어떻게 내? 그럼 두 사람 이상이 자기 뭐만큼, 지분만큼만 내면 돼. 두 번째, 그럼 지분만큼 내는데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을 못 냈어. 그럼 나머지가 다 책임져라. 그것도 연대 납세 의무자입니다. 아니면 10명이 10%씩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취득했어요. 자기 지분만큼 내야 되겠죠.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그냥 100% 다 낼 수도 있죠.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때 하나의 세금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관계를, 그런 사람들을 연대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2차 납세 의무자는 원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체납 안 냈어요. 그럼 그 사람 재산을 압류를 해서 공매 처분해야 되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어떻게 한다? 그 사람에 대한 세금을 2차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을 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뜻이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세금에 대해서 보증선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납세 보증인. 이런 사람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 납세 의무자. 그래서 법에는 납세 의무자를 누구로 할 거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자, 어떤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여러분, 세금 계산할 때 세금이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는 뭐에 의해서? 요 과세 표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금 계산할 때 무엇을 가지고 계산하느냐?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 표준은 두 가지예요. 물건 등의 가격으로 가는 걸 뭐라고 한다? 종가세라고 그래요. 종가세. 자, 부동산이면 부동산 가격 가지고 계산합니다. 가격, 금액, 이걸 가지고 세금 계산하는 걸 우리는 용어가 종가세 이렇게 얘기하고, 종량세는 뭐냐? 수량 등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 그런 세금도 있어요. 세금은 무조건 금액으로 가격 금액만 갖고 세금 계산하느냐? 아니다. 단위로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물에 대해서는 세제곱미터, 무게 중량 1kg당 얼마, 면적 1제곱미터당 얼마. 다시 말하면 지역자원 시설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량 또는 면적 또는 단위인 킬로그램 중량 이런 걸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용어만 보시면 돼요. 종가세는 세금 계산할 때 물건의 종가, 가격 금액 가지고 계산하겠다. 그죠? 또 하나, 종량세는 수량 등 단위로 계산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예로 쓰레기 종량제 들어보셨죠? 쓰레기 종량제가 뭐예요? 쓰레기량이 많으면 그만큼 비용 많이 부담하고, 량이 적으면 적게 부담하자. 그거와 같이 량을 가지고 계산하겠다 이거죠. 종량세.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어떤 금액 가격 가지고, 기본 대표적으로 종가세 가격 가지고 계산하죠. 부동산을 주로. 그래서 과세 표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을 계산하려면 이 과세 표준에다가 곱해야 돼. 무엇을? 그거 곱하는 비율. 과세 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우리는 세율이라고 하는데, 이때 정률 세율은 뭐예요? 세율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공부할 건데, 일정한 비율, 퍼센트가 정해져 있다. 비율로. 그리고 여기 정액세율은 화폐 단위죠.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얼마, 1kg당 얼마, 1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또 비례세율은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같은 세율 적용하는 게 비례세율이고, 과세 대상이 같을지라도 가격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점차 늘어나는 누진세율 구조,
이런 것 등을 우리는 앞으로 공부합니다. 이런 걸 하나로 뭐라고 한다? 세율.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과세 요건이 있는데, 과세 요건의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과세 대상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 누가 세금 내야 돼요? 납세 의무자가 규정되어 있고, 어떤 거 가지고 계산할 건데 과세 표준, 그리고 몇 퍼센트로 할 거냐? 세율. 이 네 가지가 과세 요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강론에 가서 여러분 취득세 공부할 때는 취득세는 뭘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으로 하지? 그럼 취득세는 누가 세금 내야 돼? 그럼 취득세는 어떤 금액 가지고 계산하지? 취득세는 무엇을 취득했느냐에 따라 세율이 몇 프로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순서가. 그럼 재산세를 공부하겠다? 어떤 재산 가지고 있을 때 세금 내라고 하지? 과세 대상 공부하고, 누가 세금 내야 돼? 납세 의무자. 재산세는 어떤 금액 가지고 계산하느냐? 과세 표준. 재산은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을 텐데 물건에 따라 세율이 다 다르니까 몇 퍼센트냐? 이런 걸 공부한다. 모든 세금은 과세 요건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과세 요건 순서로 항상 머릿속에 공부할 때, 양도소득세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뜻이 뭐지? 어떤 거 양도했을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느냐? 과세 대상 정해져 있어요. 예? 납세 의무자 두고 과세 표준 뭘로 하죠?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세율은 몇 프로냐? 무엇을 팔았느냐?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죠. 이런 걸 자꾸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요건에 대해서 보셨고, 이제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그래서 자,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한번 보죠. 부동산 뭐라고요? 활동. 아니,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데 무슨 활동이 있어? 부동산은 그대로 있어요. 이동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 이걸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뭐 했을 때? 취득. 부동산 취득이 왜 남의 건데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없었는데 새롭게 만들어져 내 것이 될 수도 있죠. 내 거가 됐다. 이게 취득이에요. 그럼 부동산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세금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부동산 취득하면 뭐네요?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 냅니다. 그죠? 예, 그런데 부동산은 매매로만 취득합니까? 아니잖아. 부동산을 상속받아서 취득할 수도 있고 증여받아서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면 일단 뭐 내고? 취득세 내고. 상속은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무상. 그래서 상속은 취득세도 내고 상속세 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고, 상속받았으면 취득세 상속받았다고 상속세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속받은 것도 취득이야. 소유권 이전하니까. 그래서 취득세 내고, 노력의 대가 없이, 그죠? 대가 없이 공짜로 받았으니까 상속세 내라. 이렇게 두 가지 기본이. 그리고 증여받아서 취득했어요. 증여. 그럼 부동산 증여받은 것도 취득이잖아요. 그럼 취득세 내고, 별도로 증여받은 거에 대해서 증여세 또 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상속받으면 취득세, 상속세, 증여받으면 취득세, 증여세. 그리고 여러분 소유권 이전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문서에 수입증지 사다가 첨부해야 돼요. 우표딱지 같은 수입증지. 얼마짜리를 부착하느냐, 첨용하느냐, 이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인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할 때 인지세가 부과되어 사다가 붙이니까.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강론에 가서 하는데, 취득세 낼 때는 이게 따라가. 농어촌 특별세 하고요,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낼 때 따라가요. 취득세 낼 때. 그래서 요것을 우리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실 때 추가로 하겠지만,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부가세라고 그래요.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부가세,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 취득세 낼 때 따라가. 1 플러스 1, 이게 부가세. 본 기본서 할 때 또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 붙고 지방교육세가 부수적으로 따라간다. 그리고 건물을 사고 팔 때는 부가가치세도 있고 소유권 이전하니까 인지세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세금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공부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취득세하고보다 여기 나와 있는 등록 면허세, 이것이 필수다. 그죠? 시험에서 취득세는 3문제가 출제되고 등록 면허세는 1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다 그랬어요. 다음, 두 번째 부동산 활동의 보유.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보유 과정에 관련된 세금하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매년 뭐 내요? 재산세 내. 근데 재산세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내라? 투기니까 종합부동산세도 내라. 여러분 참고로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가 정해놓은 공시가격이 15억짜리라고 그래봐. 공시가격 15억짜리 주택, 한 가족이 주택 하나 딱 가지고 있어요. 15억짜리. 그럼 15억에 대해서 뭐 내고? 재산세 내고, 15억에서요 주택 하나일 때는 11억을 빼. 그럼 얼마예요? 4억. 요 초과하는 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부동산세 내야 돼요. 그러면 주택이 딱 하나인데 11억을 무하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재산세만 내고, 10억짜리면은요 재산세는 내는데 종부세는 안 내. 왜? 11억 초과 안 하니까. 주택이라면 이렇게 재산세를 내고 종부세 내는 사람도 있고, 재산세는 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안 낼 수도 있고, 그죠? 둘 다 낼 수도 있다. 어쨌든 매년 내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뭡니까?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상가 같은 거 무슨 사업이에요?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임대사업. 그래서 돈 벌었으면 종합소득세 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낼 때 이거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의 종합부동산세. 그런데 소득세는 두 가지예요. 국가에도 내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내야 돼. 그래서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종합소득세인데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이해할 때 10%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국가에 내는 소득세의 몇 프로? 10%를 지방자치단체에도 내야 된다. 지방소득세. 그리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때 임대료 주고받을 때 부가가치세 주고받고 사업자니까.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 재산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가 따라가고 종합부동산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 붙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라고도 한다? 부가세라고도 한다. 부수적으로 1 플러스 1 따라가는 거. 예. 다음,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시험에서 물어보는 부분은 뭐냐? 재산세. 재산세는 몇 문제라고 그랬어요? 아까요? 재산세는 보편적으로 3문제가 출제되고 32회를 빼놓고는 보편적으로 1문제가 출제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간혹가다 임대사업에 대해서 1문제, 즉 31회 시험에서는 출제가 됐었지만 32회에서는 임대소득이 안 나왔어요. 그럼 33회 시험에서는 임대업에서도 1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3가지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활동의 양도, 팔았어요. 그럼 양도했을 때 관련된 세금이 바로 대표적인 게 뭐냐? 부동산 팔아서 생긴 거 양도소득세 내고, 여기 종합소득세는 뭐냐? 요거는 사업자예요. 부동산 무슨 업? 매매업자. 사업하는 사람. 부동산을 사다가 팔고, 그죠?
사고 팔고 건물 지어서 팔고 이거 사업하는 거죠. 매매업. 이런 사람이 부동산 팔아서 생긴 이익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내는 거고,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은 양도소득세 내는데, 요때 국가의 소득세 낼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도 소득세 내야 돼. 부가세는 아니지만, 자, 양도소득세 낼 세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도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여기는 10만 원. 종합소득세를 낸다 100만 원, 그럼 여기 10만 원. 그래서 소득세는 두 가지예요. 국가에 내는 소득세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소득세 내는데 그건 지방소득세라고 한다. 그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할 때 문서 작성하니까 인지세, 부가가치세도 건물 같은 거 사고 팔았을 때는 건물 가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양도에 관련된 세금 중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바로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 6문항이 출제가 되고, 그죠? 종합소득세 매매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개념 정도는 우리가 수업하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필수는 역시 양도소득세죠. 이렇게 해서 부동산 활동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 취득했을 때, 그리고 부동산 취득해서 보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그리고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봤고요. 이거에 대한 사례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 가죠. 자, 그러면 이제는 하나씩 보죠. 자, 첫 번째, 부동산의 경제활동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매매. 여러분, 매매는요, 부동산 등을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하고 대가를 받으면 매매야, 파는 거고, 안 받으면 증여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매매 그러면 무엇도 부동산이 공매 처분되거나 경매 처분되거나 법률에 따라 뭐가 돼요? 수용이 돼. 그럼 돈 받죠. 대가 받잖아. 대가를 받으면서 재산이 이전된 건 매매다. 파는 거예요. 파는 거. 파는데 내 의사에 무관하게 경매 처분됐거나 세금을 안 내서 공매 처분된 것도 매매고, 그래서 생긴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고, 법률에 따라 부동산이 수용되면 보상금 받죠. 아니, 많이 받으면 이익이 발생하고 적게 받으면 손실이 발생하겠지만 이것도 매매다. 그럼 이제 매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매매 그러면, 자, 백지에 보죠. 매매는 파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파는 사람. 그죠? 파는 사람, 갑이 파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의 재산을 뭐하는 사람? 취득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매도자가 있고 누구? 매수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매도자, 갑은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택이네. 예를 들어 주택 취득 가격 얼마 주고 산 거, 갑이 9억 주고 취득한 이 주택을 누구한테? 을한테 소유권 이전합니다. 넘겨줬죠, 재산을.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얘가 대가를 안 줬어요. 안 줬어. 그럼 여기는 부동산이 이전됐지만 대가 받은 거 없으니까 안 바꿔줬으면 증여예요, 증여. 그런데 을이 누구한테? 갑한테 대금을 줬어요. 얼마? 10억.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대가 줬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매매. 매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초적, 사고팔고, 그죠? 대가성 주고받은 거. 자, 그러면 이때 보세요. 갑의 입장에서 보세요. 취득한 거, 부동산 주택을 9억 주고 취득했는데 얘한테 10억 받았잖아. 10억 받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10억에 팔았다는 얘기야. 예? 8억 주고 취득한 주택을 10억에 팔았으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매매 차익이 얼마예요? 2억? 2억을 뭐라고 한다? 요 2억을 소득이라고 그래. 소득이 뭐예요? 이익. 매매 차익. 이익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익이 생겼으니까 갑은 세금 내야 되겠죠.
갑이 내야 될 세금이 뭐야? 부동산 팔아서 생긴 거 양도소득세 대라. 이건 국가로 되는 거예요. 국가. 그럼 지방자치단체에도 내야 돼. 그래서 지방소득세도 내야 된다. 이렇게 부동산 팔아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됩니다. 파는 사람이.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누구? 을은요 부동산 얼마 주고 샀어요? 실제로 10억 줬으니까 10억 주고 샀지. 얘 입장에서는. 얘는 10억 주고 샀어. 그럼 10억에 대해서 돈 주고 취득했으니까 얘는 매수자 뭐 내야 돼요? 취득세 냅니다. 10억에 대한 취득세를 낼 때 따라 붙는 세금, 농어촌 특별세가 지방교육세가 이렇게 따라가. 이걸 우리는 뒤에서 이제 공부할 거예요. 부가세라고 한다. 요런 세금 낼 때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 세금을 부가세 1+1, 취득세 낼 때는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얘 부동산을 얘 앞으로 소유권 이전할 때 인지세가 들어가겠죠. 예, 이것이 우리 부동산 매매에 관련된 세금이에요. 매매에 관련된 세금.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만약에 누가 갑이요 을한테 부동산을 8억 주고 산 걸 8억을 받고 팔았다면 매매 차익이 발생 안 한다. 그러면 이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세 부과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시험을 대비해서 보세요. 자, 교재에 보시면 1편 조세 총론, 2편에 지방세 중에 취득세 먼저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맨 끝에 이제 3편에 가서 양도소득세야. 그러면 처음에 이거 취득세는 요 사람 입장에서만 취득세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달 있다가 맨 마지막에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사람의 입장에서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취득세 공부할 때는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만 취득세만 열심히 공부했어. 그리고 나중에 가서 양도소득세 공부하고, 그럼 양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공부하다 보니까 오래된 거 취득세는 까먹고, 취득세 공부할 때는 양도소득세 까먹고, 이게 반복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공부할 때는 첫 번째 기본 과정은 이렇게 취득할 때만 생각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공부하지만 심화 과정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 접목시켜야지. 왜? 양도소득세 하면 상대방은 뭐 취득세 이렇게 연관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기억이 가는 거지. 이거 했을 때 이거 까먹고 이거 할 때 저거 까먹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된다. 자, 이번에는요 부동산 경제활동의 두 번째, 매매 말고는 뭐가 있을까? 매매 말고는 자, 이번에는 상속 또는 유증. 자, 여러분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상속은 뭐냐면, 상속이나 유증은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 사람 재산을 받는 거죠. 사망한 사람의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받는 게 상속 유증이에요. 그런데 조금 우리는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강론에 가서는 공부는 안 하지만 조세 총론 우리 지금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이해하시고, 참고로 상속은 뭐고 유증은 뭐냐? 유증은요 유언 등에 의해서 받는 걸 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은 유언 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법에 정해진 민법 규정에 따라 받는 걸 상속이라고 하죠. 그러면 유언장 등이 있으면 유증이고, 유언장 없이 법대로 받으면 상속이고, 그러면 여러분 상속재산, 죽은 사람의 재산은 어떤 게 우선이냐? 이게 우선이지. 왜? 아니 재산 소유자가 사망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언을 작성했어요. 유언장에 하자가 없다면 유증이 기본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유언장 같은 거 없다면 상속받는 사람들이 받겠죠. 상속받을 사람을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천사조서부터 나와 있잖아요. 상속에 대해서 그 법대로 가는 게 상속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재산이 한 100억 정도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된다고 가정, 희망. 자, 100억 정도 되는데 내가 만약에 사망하면 이 100억의 재산은 법의 민법에는 내 배우자 부인하고 저한테는 아들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우리 부인이 내 재산을 상속받도록 법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민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죽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뭐라고?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 재산 100억을 내 여자친구한테 줘라. 이렇게 해서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죽었다면 유언장으로 가는 거예요. 유증. 유언장의 서식, 서명, 날인 등 법률적 효력을 다 갖춘 유언장이라면 유언으로 간다 이거지. 그러면 내 부인이나 우리 아들은 한 푼도 못 받네. 법에는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속받을 사람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이 상속을 하나도 못 받았다 그럴 때는 법률에서 약간 보호를 해주죠. 무엇을 해주느냐? 유류분이라고 그래요. 유류분을 법률에서 인정해 줍니다. 유류분의 뜻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권자가 실제로 상속을 전부 다 못 받아서 왜? 유증 등에 의해서 못 받게 됐습니다. 그럴 때는 민법에서는 법적으로 받아야 될 상속 지분의 50% 범위 내에서만 유류분을 인정한다. 유류분. 그래서 내 여자친구한테 가서 우리 부인이나 누구한테는 아들은 내 여자친구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해야 돼? 네가 받은 재산 100억 중에 우리 유류분이 있으니까 달라. 그럼 줘야 된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유류분은 자기 상속권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참고로 그럼 민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참고로 한번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 그럼 이 사람이 남겨둔 재산은 민법에 간다면 어떻게 가? 누가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 사망한 사람 갑에 두고 배우자가 받을 수 있다. 이때 배우자는요, 법률혼에 의한 배우자지 사실혼은 안 돼요. 실제로는 부부지만 혼인신고를 안 한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야. 그래서 상속받을 수는 없다. 상속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혼에 의한 배우자, 그리고 갑에 사망한 자녀가 있겠죠. 직계, 비소, 자녀. 요 사람들이 1순위다 얘기야. 둘이 나눠 갖는 거예요. 이때 배우자는 1.5, 얘는 1할 이렇게 되죠. 자녀가 5명이면 1, 그러니까 5가 되고, 거기다 배우자가 1.5니까 합치면 6.5분의 1.5 n분의 1로 하면 각각 재산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누가 없으면, 사망한 사람의 자녀가 없다 그러면 배우자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사망한 사람이 두고 직계, 존속하면, 다시 말하면 부모,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생존해 계시면, 원래는 상속은 어떻게 돼요? 순서가, 그죠? 원래 일반적으로 부모가 먼저 사망하고 자녀가,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먼저 죽어서 부모가 깎골로 상속받는 경우도 있다. 물론 상강어른이 물거나무 섰지만,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럴 때는 요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배우자고 요렇게. 이때도 1할씩이에요, 1할씩. 그죠? 그래서 사망한 사람의 부모도 안 계시고 자녀도 없다. 그럴 때만 배우자가 땡 잡는 거야. 배우자가 다 받는 거야.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했으니까 누가 없어?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돌아가셨네? 그럼 얘는 아무도 없잖아. 그럴 때는 요 사람의 세 번째 누구로 간다? 형제 자매로 갑니다. 형제 자매.
그리고 형제 자매가 없을 때 네 번째 사촌 이내에 혈족으로 갑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 시험하고 관련 없어요. 상속세는 시험에서 안 물어보니까 다만 여러분은 사망하면 그 다음에 배우자나 자녀가 먼저 받고 자녀가 없으면 부모랑 나눠 갖는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게 민법이에요. 그죠? 그럼 유언장 있으면 이런 거 무시해버리고 뭘로 가? 유언장을 우선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이렇게 상속받았으니까 이제 정리해보죠. 자, 백지위에 그려봅시다. 상속이니까 죽은 사람이 나오겠죠? 예? 죽은 사람. 그럼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피상속인. 여러분 상속세는 공부 안 해 강론에서. 그렇지만 용어는 알아야 돼. 취득세, 재산세 그런 거 할 때 죽은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 피상속인. 그러면 사망한 사람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사망했어요.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자동차 같은 것도 있고 돈 값어치 있는 거 이런 게 많이 가지고 있다가 누가 갑이 사망을 했네. 그래서 사망했으니까 이 재산이 누구한테 을한테 사망한 후에 소유권 이전하는 게 상속이잖아요. 이때 을은 설레는 얘기죠. 그죠? 예, 행복해. 자, 을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상속받았으니까 상속인, 유언 등으로 받았으니까 수유자, 유증인 같은 말입니다. 예, 이 사람이 받았으니까 을이 뭐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되는데 무슨 세금 내야 돼? 자, 부동산 받았으니까 취득세 내고 취득세 낼 때 붙는 세금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가세. 취득세 낼 때 따라간다. 그죠? 부가세. 그리고 소유권 이전하니까 뭐 인지세 내야 되고, 그죠? 인지세 내야 되고, 하나 생략이 됐네. 요런 실수 뭐 상속세 내야 되겠죠. 그죠? 상속세. 을은요 부동산 받았으니까 취득세 내고 이 재산에 대해서 무엇도 내고 상속세도 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참고로 여러분 이때 상속세는 계산할 때 이거예요. 이 사람이 남겨둔 전체 재산에서 이 사람이 갚아야 될 각종 뭐가 있으면, 채무가 있으면 그걸 빼. 요 금액이 여기로 와서 요 금액이 1억 이하면 세율은 상속세는 10%입니다. 1억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상속세라는 얘기죠. 1억을 상속받았다. 요거 뺀 거, 요 금액이 1억이면 얼마? 1,000만 원.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20%를 곱하고 1,000만 원을 빼면 세금 나와요. 5억이면 20%면 1억이죠. 거기에 1,000만 원 빼니까 얼마? 9천만 원 나오겠죠. 그죠? 만약에 30억이다 그러면 몇 프로? 40% 곱하고 거기서 얼마? 1억 6천만 원을 뭐하라? 빼요. 만약에 30억을 초과할 때는 50%를 무조건 곱하고 거기서 4억 6천만 원을 빼면 세금이 나온다. 이렇게 상속세 간편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상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속세,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아주 그냥 짜증이 나요. 왜? 상속받을 재산도 없고 증여받을 재산도 없으니까. 예,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 자, 이번에는 갑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경제활동에 뭘로 가느냐? 증여. 역시 상속이나 증여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짜로 받는데, 상속은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받는 게 상속이지만 재산의 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받는 게 증여다. 증여 봅니다. 설레이는 단어죠. 자,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는 사람.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무엇을? 대표적으로 부동산 등을 뭐합니까? 소유권 이전해줬다 얘기야. 근데 얘는 돈 대가를 주면 파는 거죠. 매매. 그런데 대가를 주지 않고 받았어요. 이때 누구? 갑은 이 재산을 얘한테 줬기 때문에 갑을 뭐라고 한다? 증여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대가 없이 주는 건 증여자. 받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수증자, 이렇게 수증자. 그럼 세금은 누가 내? 얘가 내야 되겠죠. 그죠? 예, 을이 내야 된다. 그럼 을에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받았으니까 뭐 내고? 취득세 내고, 그죠? 취득세 낼 때 요거 따라가잖아. 이런 세금을 우리는 부수적으로 붙는다. 그래서 부가세라고 하고, 그죠? 이거에 대해서 노력의 대가 없이, 그죠? 예,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받은 거에 대해서 증여세 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갑한테 되어 있던 부동산을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수입증지 붙여야 되니까 인지세.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증여. 그런데 우리 참고로 상속세나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강론에 가서 공부는 안 하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증여세는요, 증여받은 재산, 이 증여받은 재산에서 부부끼리 증여는요, 10억을 공제해고요. 이런 재산을 받은 거에서 6억이죠. 부부끼리 증여는 배우자 공제, 그래서 6억까지는 증여세 계산을 안 한다. 두 번째, 부모 자식 간의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여받는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얼마? 2천만 원까지만. 그리고 기타 친족, 형제, 자매, 이와 같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한테 받았다 그러면 기타 친족 1,000만 원을 공제해 주는데, 이건 받을 때마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에 합계가 이만큼 공제해 준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부끼리는 얼마라고요? 6억. 그러면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할 때 6억만큼 공시가격으로 부동산 6억만큼 증여하면 증여세 없어요. 그리고 나서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나 뭐 했다? 증여했다? 그럼 6억까지니까 증여세 안 내겠죠? 그리고 또 10년 지난 다음에 또 6억을 합법적으로 부인한테 주고 증여세 신고해도 세금 안 냅니다. 이렇게 10년 단위로 합쳐서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그런데 남편이 과거에 4억을 증여했어요, 부인한테. 근데 요번에 또 5억을 증여한다. 10년 안 됐다. 그러면 6억이니까 요번에 5억 줄 때는 나머지 2억 빼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겠죠. 또 미성년자가 받으면 얼마라고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출생기념으로 출생신고하고 어린아이 앞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부모가 2천만 원 입금을 해줘요. 그리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나 뭐 했다? 증여했다. 얼마? 2천만 원. 세금 안 냅니다. 그죠? 예, 그리고 11살 돼서 10년 지나서 11살 됐을 때 또 2천만 원 통장에 넣어주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증여했다. 안 내요? 2천만 원. 자, 이제 지금 얼마 갔어요? 11살 됐을 때 합쳐서 4천만 원까지 갔어. 그리고 21살 됐으면 이제 10년 지난 21살 됐을 때 미성년자 벗어났으니까 5천만 원을 주고 세무서에 신고해도 세금 안 내죠. 그럼 21살 됐을 때 합법적으로 얼마? 9천만 원이라는 돈이 자녀 앞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이런 방법으로 증여를 하면 세금 부담 없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세요? 참고로 여기 직계존미서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5천만 원이죠.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시면 아버지한테도 5천만 원 공제받고 어머니한테도 5천만 원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는 동일한 사람으로 봐요. 아버지한테 받던 어머니한테 받던 합쳐서 10년 동안에 5천만 원이다. 그죠? 그리고 법은 상속세, 증여세는 법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율은 아까 증여세랑 똑같아요. 저 상속세랑 과세 표준이 앞에서 그랬죠. 1억 이하면 10%, 1억 초과 5억 이하면 20% 곱하고 1,000만 원 빼면 세금이다. 5억 초과 10억 이하일 때는 30%를 곱하고 거기서 6천만 원을 빼면 세금 나와요. 그리고 10억 초과 30억 이하일 때는 40% 곱하고 1억 6천만 원 빼면 세금 나오고 30억을 초과할 때는 50%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에
금액의 4억 6천만 원을 빼면 세금이다. 만약에 100억을 증여받았다. 그럼 50%니까 얼마예요? 50억이죠? 50억의 세금에서 4억 6천만 원 빼니까 4억 5,400만 원이 세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증여받았을 때에 대한 부분까지 봤습니다. 이제 부동산 경제활동에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 봤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뭐하고 있을 때, 경제활동에 가지고 있을 때, 보유, 가지고 있을 때 되는 세금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누구는 갑이라는 사람은, 그죠? 갑이라는 사람은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부동산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부동산 취득한 후 양도하기 전까지, 팔기 전까지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게 보유 과정이죠. 예, 팔기 전까지 내야 될 세금이 보유에 관련된 건데, 자, 보유세는요, 대표적인 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요. 그런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거든요. 근데 1월 달에 가지고 있다 팔아서 2월 달에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구냐? 재산세, 종부세는 6월 1일 소유자예요. 6월 1일 날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세금 내야 돼. 그럼 여러분이 부동산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이 주택을 아파트를 하나 취득하는데 6월 1일자로 취득했어요. 6월 1일 날 계약서상에 잔금 주기로 약속한 날짜가 6월 1일로 되어 있으면 취득한 여러분이 재산세 내야 돼. 왜? 6월 1일 소유자니까. 그러면 재산세를 피해 가려면 언제 사용? 6월 1일 지나서, 그죠? 6월 1일이면 요날 소유자가 재산세 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재산세 피해 가려면 6월 며칠 2일자로 뭐를 하면, 부동산을 취득하면 6월 1일 소유자한테 고지서 나가는 거지 여러분이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왜? 6월 1일 소유자.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6월 1일 지나서 취득하면 보유세랑 관계 없다. 재산세, 종부세 안 내니까. 예. 그럼 반대로 부동산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6월 달에 재산세 안 내고 팔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팔으려면 6월 1일 이전에 요 안에서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되겠죠? 6월 1일 날 매매를 해도 돼. 왜? 6월 1일 팔아도 돼요. 파는 사람은 안 내. 6월 1일 소유자 그러면 6월 1일자 취득한 자, 다시 말하면 누구? 매수자. 이 사람이 세금 내는 거지.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는 소유자라 하더라도 6월 1일 소유자가 재산세 냅니다. 이때 재산세 낼 때 따라가는 게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죠.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부세 내는데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간다. 그리고 이건 상가부동산이니까 무슨 사업을 합니까? 임대사업을 해요. 그럼 임대사업을 하면 종합소득세 내죠? 종합소득세 낼 때 지방자치단체에도 소득세 내야 돼. 소득세는요, 국가에만 내는 게 아니라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양도소득세 내죠? 지방소득세 내. 임대사업을 해서 종합소득세 내죠, 세무서에? 그럼 10% 지방자치단체에도 내야 된다. 이렇게 항상 이해를 하시고,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건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핵심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필수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간혹가다 출제되니까 한 문제 정도, 개념 정도는 다룰 겁니다. 강론에 가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조세 총론 부분에 부동산에 관련해서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하는 과정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2시간에 걸쳐서
첫 시간 OT부터 시작해서 조세의 특징, 그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과세 방법, 그리고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잠깐 간략적으로 봤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기본서 중심으로 이제 쭉 순서대로 나갈 거고요. 아까 언급했지만 11월, 12월에는요, 조세 총론 부분을 거기서 마무리할 테니까 1월 달에 공부하시는 분이나 3월 달, 5월 달에 시작하시는 분도 요 강의를 먼저 듣고 수업을 들어가면 편할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참고로 지금 우리가 이런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띄워드렸는데, 업계, 즉 세법 교수로는 제가 처음으로 요번에 우리 알파 노트, 플러스 알파 노트라고 그래서요, 여러분 기본서 공부를 하시고 기본서에다 메모를 하고 문제풀이 할 때는 문제제 메모하니까 기본서 메모한 거 정리하기 힘들고, 그래서 노트를, 서브노트를 별도로 출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이렇게 시각화 시켰어요. 말로 해야 될 걸 그림이나 도표로 표시했으니까 처음부터 기본서 교재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하나 준비하셔서 메모를 하시고, 기초 과정이든 심화 과정이든 문제풀이 하든 그때마다 그 노트 펴놓고 거기에 이론이 그 단원에 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시각화로 된 그 플러스 노트, 알파 노트를 12월 중간에 세법이 지금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개정되는 법률이 올해 하나 있습니다. 계류 중인 법안이 있으니까 그거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출간을 하게 되는데, 공인모에서는 출간할 때 매수를 정해놓고 안 됩니다. 그래서 대략 5,000부 정도 출간할 것 같은데 미리 신청을 하셔도 돼요. 그게 담종이 되면 더 이상 이렇게 출간하지 않으니까, 이거 출력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해놓은 자료를 서브노트, 즉 알파노트라고 해서 같은 명칭이 알파노트라고 하는 것을 출간할 거니까 그걸 구입해서 계속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노트는 하나 가지고 정리하시면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다른 데 분산하지 않고 고스란히 시험 장소 갈 때까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노트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무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